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가 가져올 기술과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한 강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가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도 되게 많지만, 이제 도시라든지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정말 삶의 구석구석에 거의 모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이런 거에 대응을 하셔야 앞으로 코로나19와 함께, 저는 코로나19 이후란 단어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마 코로나19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가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 이후의 세계의 이제 큰 그림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시라든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 그리고 조직, 그리고 개인, 이런 각각의 단위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사실은 뭐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전염병이 막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리세션, 공황이라고, 굉장히 단어가 무서운 단어죠. 공황하고 비슷하게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올해 초에 조사를 했었던 상황, 그리고 올해 앞으로 이제 경제 전망 같은 수치를 발표한 것들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캐나다나 이탈리아나 다 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의 GDP 성장률을 뭐 기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어느 정도 수치가 되는 건지 감이 잘 없으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가 아마 가장 어려웠던 시기 중에 하나가 최근 새에서 IMF 때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IMF 때 우리나라가 한 마이너스 7.8%, 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팬데믹 이 상황이 마이너스 뭐 5% 이하에서 10%까지 본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숫자죠.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 IMF하고 비슷한 시기를 겪는 거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실제 숫자가 지금 1분기, 2분기 나온 것들을 보면은요, 이건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인데 마이너스 3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뭐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보건 의료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위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이게 언제 극복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생각인데, 그래도 이제 이것하고 좀 비슷했었던 상황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58년에 아시안 플루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때도 뭐 미국에서만 11만 6천 명 이상이 죽었던 그런 팬데믹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물론 숫자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됐지만 아마 뭐 사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홍콩, 광동 지역 중심으로 해서 번졌던 사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홍콩 독감이라고 1968년에 이것도 참 엄청 크게 번졌었던 인플루엔자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 1년 정도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그 다음 해에는 극복되는 양상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코로나19는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는 게 그래도 제일 비슷하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 보시면 1년에 안 끝났어요. 한 2년 정도 갔었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독감처럼 적어도 2년, 그러니까 내년 말 정도까지는 이 상황이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내후년까지도 보고 있고, 조금 더 비관적이신 분들은 이게 이제 계속 변형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계속 변하니까요,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할 거고, 이 또 이제 그 전염병 말고도 우리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이번에도 태풍이 왕창 와가지고 느끼셨겠지만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우리의 이제 자세라든지 생각들이 필요하다. 우리 삶의 어떤 패턴이나 생각도 많이 바뀔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진 이 상황이 우리 세계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전쟁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전쟁 상황에서의 경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전쟁할 때 사실은 이겨야 되니까 과학기술이 엄청 빨리 발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기업도 그렇고,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혁신이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후 복구를 하면서 사회 혁신이 일어나고 더 번영을 하게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 끝나고 전후 복구를 할 때 경제 복구가 될 때 이익을 많이 내려고 막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만약에 우리가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인간들끼리 세계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전 인류가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마치 3차 세계대전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과학기술이 역시 발전하고 여기서 얻은 우리들의 교훈을 가지고서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나 미래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뭐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티 워타임 이코노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은 전쟁 때 경제랑은 좀 다를 거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한다 할지라도 전 세계가 너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그 다음에 위기를 겪고 하는 것들은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소비도 많이 하고 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해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여파죠. 여파로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극복되고 나서도 기존의 전쟁 때 나타났었던 현상하고 좀 다른 양상으로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임스 위드웨이 같은 어떤 경제학자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업도 굉장히 심각해요. 실제 숫자를 보면은 더 그게 좀 많이 와닿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하는 건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올해 1, 2월 달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뭐 35만 건? 뭐 요 정도였거든요, 숫자가. 그랬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코로나19가 많이 퍼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뭐 굉장히 빠르게 늘기 시작을 해가지고 300만, 600만, 그러니까 뭐 10배도 아니고 20배 뭐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실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숫자로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어떤 실업적인 측면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산업이 동등하게 벌어지면 그나마 낫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어디는 굉장히 위기를 크게 겪고 있고 어디는 좀 덜 겪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매장 같은 데 많이 못 가니까 이제 뭐 도소매 그리고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일 힘들죠. 그리고 이제 실업 쪽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이 뭐 흔히 이마트라든지 뭐 코스코라든지 이런 소매 매장이 얼마나 고용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한두 개 문 닫는다고 뭐 그렇게 큰 대수야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매장 하나가 문을 닫으면 수천 명이 실업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고용 효과가 큰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매장이 사라지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실업도 굉장히 영향을 되게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이 제일 크게 고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업군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조 같은 경우에도 물품 판매되는 것들의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경기 하강이 있으면 안 좋겠죠? 그래서 제조 같은 경우도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고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또는 뭐 정부 관련된 일, 공공섹터의 일, 요런 쪽이 그나마 좀 덜 영향을 받는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굉장히 많은 산업 영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개개인별로 뭐 우리는 잘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 만난 고기처럼 더 잘 되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너무 고생하고 안 좋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다들 잘 이해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변화는요. 이게 이제 산업적인 변화라든지 경제학적인 변화 같은 것들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환경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도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재택근무하는 경우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이동하지 말라 그러고, 많이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잘하고, 내가 있는 곳, 그러니까 생활하고, 그다음에 자고 먹고 뭐 요런 곳에 있는 이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 해당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두 번째는 밀도가 높으면 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 데이터가 한국신용 데이터나 이런 거 가지고서 좀 측정을 해보면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고밀도 도시를 피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같이 놀려면 옛날에 홍대라든지 명동이라든지 강남역 주 이런 데 갔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곳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셧다운이 된 상태고, 그에 비해서 많이 좀 밀도가 높지 않고 원래 잘 살던 곳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곳이 서울로 치면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이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타격을 좀 덜 받은 걸로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인이 이제 실리콘밸리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도 잘 사니까 굉장히 많이 모였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많이 해서 다들 뭐 이게 1년 이상 갈 것 같으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를 보면은 내년 말까지 재택근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온 분들 되게 많아요. 제 지인들도 한국에 많이 들어왔고, 옛날 같았으면 꿈도 못 꿀 일이죠. 예, 그렇게 뭐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고밀도에 있는 도시를 피해서 막 번져나가는 현상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 지인이 지금 있는데, 샌프란시스코가 거의 고스트타운, 유령 도시처럼 사람이 없는 도시가 돼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고밀도로 이렇게 이제 모여 사는 것들을 피하는 경향이죠. 상대적으로 이제 교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뭐 남양주라든지 뭐 양평이라든지 이런 데 쪽으로 좀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그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그치만 이제 인류는 뭐 언제나 좀 진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응을 해요. 그리고 도시도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좀 좋은 도시,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도시는 옛날처럼 너무 고밀도는 아니면서도 공공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좀 안전성을 좀 많이 갖추는 그런 도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건물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바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아파트에서도 이번에 이제 일부 이 뉴스 들으셨겠지만 엘리베이터 한 라인을 통해 가지고 전파가 된다든지 이런 거 공조 시스템 같은 거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환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한 건축 양식 같은 것들이 들어간 그런 도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질 가능성이 높죠. 거리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직접 만나서 매장 같은 데 많이 들어가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덜 할 거고, 그러면 매장 숫자가 좀 줄겠죠. 그렇게 되면 거리 모습이 아마도 지금하고 좀 달라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의 모습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미래 도시에 맞춰서 건축이라든지 새로운 도시공학적인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기업이라든지 개인 입장에서도 이제 가치관도 이제 변하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까지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였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이런 게 최고야, 이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걸 다 자유롭게 하고 무한히 성장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최고야라고 했었던 것 때문에, 그런 걸 잘했던 곳들일수록 이 코로나19에 대처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미국이라든지 서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그래서 무한 성장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개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서도 변화가 계속 있으니까 그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므로 혁신 같은 것들도 해야 되는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익이 최고다라는 어떤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기업은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항상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익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삶의 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서로 잘 살 수 있어야지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지 혼자만 잘 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적 안녕이 모두 같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번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코로나19와 함께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가 기술을 잘 쓰는 곳들이 비교적 이런 걸 잘 극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기술을 나의 친구로 해서 언제나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특히 이제 불교 쪽하고 굉장히 연관되는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에는 가진 것에 대한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죠.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 재산이 이렇게 많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게 계속 변화가 되니까 뭐 가진 것보다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how,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옛날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쪽으로 중요성이 이제 넘어갑니다. 조직의 입장에서도 전에는 대량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생산성이 좋아야 되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제어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걸 최고로 쳤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각자 잘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짜 사회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것들이 명령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 같은 것들이 앞으로 더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고 개개인들이나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전을 해야 지금과 같은 어떤 위기가 계속 닥칠 텐데 그런 거를 좀 잘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캡처를 했는데 아주 유명한 저널이에요. 이게 이제 Foreign Policy라고 하는 저널인데 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전 세계에 어떤 정치학적 변화가 있을 때 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널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코로나19 특집을 뭐 다뤘어요. 코로나19와 함께 전 세계의 어떤 역학구도라든지 정치학적인 생각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으냐 이런 것들을 세계적인 석학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글을 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스테판 월트라고 한 분이 특히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목부터가 굉장히 좀 쇼킹하죠. 세계가 옛날보다는 덜 개방적이고 번영하고 자유로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사우스 코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 와, 그리고 싱가포르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이 팬데믹을 잘 대처하는 곳들을 봤더니 흔히 얘기하는 지금의 자본주의,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후에 크게 성공했었던 자본주의 국가들,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진짜 너무 못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너무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소위 선진국이라고 했었던 곳들이 그 서양의 브랜드를 가지고서 우리가 최고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진짜 뭐 미국은 하루에 지금 확진자가 6만 명씩 나오고요. 영국도 10,000명이 넘어가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시죠.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쓰라고 하면 다들 잘 쓰고 남들을 배려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늘어나는 것 같다가도 계속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이탈리아, 뭐 스페인, 뭐 그리고 뭐 미국 보면은 다 말도 잘 안 듣고 자기들이 잘났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네들이 자유가 중요하고 그래서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다 옮기고 다니고 그걸 보면서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런 거를 우리뿐만이 아니고 서양 쪽에 정치학하시는 분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 쪽이 잘하는.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예를 들자면 한국은 메르스 사태 때
그 전염병이 퍼지는 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개인정보 같은 것들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위기 상황이니까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트래킹한다 그러는데 추적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가 격리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 공동선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일부 희생하는 선택을 우리는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싱가포르라든지 대만 이런 나라들도 다 잘하는 이유가, 그 나라들은 이제 메르스 대신에 사스 때 그런 거를 막 준비를 했어요. 물론 이렇게 법적인 부분에 준비가 된 것도 있겠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동양적인 마인드는 개인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에 대한 배려라는 게 보통 있잖아요. 예의도 있고 사회적인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좀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도 물론 내가 안 걸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걸렸다고 하거나 걸렸을 수 있는데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남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이런 거 배려한다고 쓰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훨씬 더 잘 극복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자유를 중시해서 역량을 끌어내는 거는 미국이나 서양식 그런 게 굉장히 잘 됐을지 모르겠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다 같이 극복을 해야 되니까 다 같이 극복하는 거는 동양적인 어떤 그런 접근이 더 낫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동양 쪽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에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들이 요즘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초글로벌화 시대가 끝난 거 아니라는 얘기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 각각을 쳐다봐도요, 좀 진짜 너무 큰 변화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 진짜 어마어마하게 푹푹 떨어지는 그래프인데, 이거 이제 항공사 관련된 거죠. 일부는 항공사 주식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좀 계신데,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잖아요. 가치 투자, 근본적인 어떤 파운데이션, 기초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 심지어는 과거에 이제 리먼 브러더스 사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에도 세계적인 신문의 일면 전체를 통으로 사가지고, 바이 아메리카, 미국 주식을 사라, 미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 이런 거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19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5대 항공사 주식을 다 매각을 했어요. 한 주도 안 남기고. 그 이유는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항공사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스타항공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항공사가 어렵잖아요. 매각 같은 것도 잘 안 이루어지고, 정리해고도 하시 너무 고통스럽죠. 인천공항 숫자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줄어들고 변화가 양상이 큰 거는 진짜 이 항공사가 이제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죠. 근데 항공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연관 산업이 되게 많잖아요. 개인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대중교통 요즘 저도 좀 가끔 탈 때 깜짝 놀랐는데, 옛날 2호선이나 9호선 사람들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최근에 정말 한 20-30%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아주 꽉꽉 차는 일은 잘 없고, 뉴욕 같은 데에서는 이제 24시간 지하철이 다니는 데인데, 사람 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적자를 메꾸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막 나올 정도로 변화가 크다 그래요. 그리고 자전거가 그렇게 많이 팔린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6개월치가 자전거 판매가 밀린다라고 얘기할 정도고, 일본에서 자전거 기어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기어 만드는 시마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주식이 자동차 회사 주식? 이런 거 수준으로 막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 그리고 많이 걸어 다니고 이런다 그래요. 근데 한국은 좀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도로 가시면 차량 별로 줄어든 것 같지 않죠. 실제 데이터도 그렇게 나와요. 티맵 같은 데이터를 보면은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나 크게 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서양하고 우리나라하고 왜 차이가 나냐 하면은, 자전거가 크게 늘어나고 킥보드 많이 타고 다니고, 이거는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중교통 대신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물론 이제 한강 고수부지라든지 뭐 양재천 같은 데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런 데는 자전거 타고 다니게 좀 돼 있죠. 그렇지만 도시 전반에 다니기 편하게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돼 있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쪽으로 가기보다는 자동차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버스나 지하철 이런 건 좀 마음에 걸리니까 뭐 자동차를 갖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 사람 수는 줄었지만 차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강변도로나 올림픽대로에는 차가 그대로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생활도 되게 많이 바뀌셨을 거예요. 뭐 비행기도 못 다니고 그다음에 각 나라별로 입국해서 뭐 격리하고 이러니까 이제 휴가가 나도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일요일이 돼도 주말이 돼도 뭐 어디 여행을 잘 안 가잖아요. 이게 그 여행은 막 취소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돈이 또 있잖아요. 이 돈을 갖고 딴 데 써야죠.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레저 활동에 돈을 쓴다든지 바깥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최근에 뭐 차박 같은 거 한다든지 이런 게 늘어나는 게 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하는 것도 되게 많이 바뀐 게요. 처음에는 줌이라든지 구글 미트처럼 이런 그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쪽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뭐 한두 번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한두 달이 아니고 뭐 1년, 2년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컴퓨터도 되게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도 좀 괜찮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벽지도 좀 바르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어차피 집에서 일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뭐 일정하게 계속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컴퓨터도 사고 카메라도 좋은 거 사고 뭐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좀 예측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 특히 전자 컨슈머 하드웨어, 집에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가전제품이라든지 혹은 PC라든지 여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뭐 전자 부품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뭐 발표들 보시면 삼성이나 LG 같은 곳들 그 소비자 전자 제품에 대한 어떤 판매량이 과거 이제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변해갑니다. 좀 지나면 아마도 인테리어 같은 것들도 변하고 우리 집 같은 것들도 뜯어고치는 사람도 나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원래는 회사 가서 일을 했으니까 계속 집에서 일할 상황이 없으니까 집에 일하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재 같은 거 별로 없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집에서 애들도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누구는 집에서 교육받아야 되고 나는 집에서 일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맞춘 어떤 새로운 인테리어라든지 어떤 방이나 집의 양식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단순하게 그 전염병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변화도 나타나고 우리의 어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주거의 변화도 나타나고 주거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니까 나중에 옷도 옷 입는 것도 달라지고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밖에 나갈 일이 좀 적어지니까 옷에 대한 어떤 구매 같은 것도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지만, 상의는 이렇게 입었지만 하의는 반바지 입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투자하는 어떤 우선순위도 변하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변할 것 같아요. 식당 나가서 뭐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고 배달시켜 먹고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양상이 단순히 그냥 특정 산업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주가 변하는 거예요. 의식주가 변한다는 거는 우리 삶 전체가 변한다는 거하고도 뭐 맥이 닿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일하고 있는 양상 시간대의 변화인데요. 이거는 홈페이지 액티비티나 또는 스마트폰 같은 거 갖고 측정을 많이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측정을 하더라도 패턴은 똑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외울 정도예요. 언제나 24시간을 쭉 늘려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시부터 보면 계속 떨어져 가지고요. 새벽 4시, 5시에 제일 낮아요. 사람들이 이때 제일 많이 자고 꼼짝 안 한다는 얘기죠. 이때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해서 보통 한 9시, 10시 출퇴근 시간대죠. 이때 급격하게 올라서 보통 10시에서 한 12시 반 사이에 피크를 이뤄요. 이때 업무 생산성이 제일 좋다고 하죠. 그러다가 1시, 12시, 1시 사이에 툭 떨어지죠. 이건 점심 먹으러 간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2시, 3시 이때 다시 올라와요. 그치만 한 10시, 11시 이때보다는 낫죠. 그래서 생산성은 역시 이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다가 퇴근 시간대 되면 쭉쭉 떨어져요. 그러다가 저녁 먹을 때 저녁 먹고 나서 한 9시, 10시에 다시 좀 올라요. 아마 밥 먹고 나서 뭐 딴 거를 한다든지 뭐 넷플릭스 같은 걸 본다든지 이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쭉쭉 떨어져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어떻게 조사를 하더라도 이 패턴은 전 세계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뭘 보여드리는 거냐 하면 여기 파란색이 코로나19 이전 2019년이고요. 이 녹색이 2020년이에요. 이거 굉장히 많이 변한 겁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게 없거든요. 변화 양상을 그래프로 보시면은 여기 그 높았던 건 낮아지고 낮았던 건 올라갔죠. 이 말은 우리가 일하는 시간에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일하는, 특별하게 언제 꼭 일해야 된다는 게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하는 거와 관련된 시간 패턴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어떤 주별로 이거는 이제 가장 작은 동그라미가 20% 정도가 일하는 공간이 이제 원래 일하던 공간, 이제 회사라고 치면 회사 바깥에서 일하는 시간을 따져본 거예요. 그게 한 20%가 되는 게 여기 이제 제일 작은 동그라미고, 큰 동그라미가 50%를 넘어가는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월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없었죠. 그런 일이. 대부분 회사에서 일하는 거지 무슨 딴 데서 일해.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3월 초에 조금씩 워싱턴주에서 시작을 해서 3월 이제 중순 넘어가니까 이제 거의 50%가 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순서가 보면은 워싱턴주에서 시작해서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여기는 시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서 아이다호까지 가는데, 아이다호가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고 미국에서도 진짜 시골이에요. 정말 미국 최고 시골까지 이제 가는데 3월 말 정도까지 간 거죠. 이게 무슨 순서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코로나19가 퍼져나간 순서입니다. 워싱턴주의 시애틀주에서 제일 먼저 환자가 발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쪽으로 옮겨갔다가 뉴욕에서 엄청 많이 퍼지고 시카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퍼지는 것과 집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의 연관성과 상관관계가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유럽 쪽의 그 변화로 가지고 와도 비슷해요. 이탈리아에서 제일 먼저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스페인, 그 다음에 독일, 이렇게 가죠. 예, 이게 이태리에서 제일 먼저 유럽엔 퍼졌잖아요.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페인에 그 다음에 갔고요. 근데 좀 이상한 건 영국이 좀 이상해요. 그죠? 영국이 이렇게 좀 뒤로 밀려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작은 비슷했는데 뒤로 밀려 있죠. 왜죠? 예, 영국이 초반에 스웨덴과 함께 그다지 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그냥 다 걸릴 거니까 걸리시는 분들은 할 수 없죠.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리스 존슨이라고 영국 총리가 걸려가지고 트럼프보다 더 했죠. 뭐 중환자실까지 갔다 오셨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 뒤에 좀 부랴부랴 정책을 하는 바람에 뒤로 좀 밀렸어요. 하지만 역시 여기서도 명확하게 코로나19의 그 퍼져나가는 양상하고 일하는 어떤 시간대, 특히 그 원격 근무하는 양상이 변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하고 뭐 한 몇 년 전부터 나왔던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기술의 변화, 이런 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번역을 좀 하려다가 그냥 가지고 왔는데,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은 그 원문의 의미를 해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냥 원문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눈에 탁 띄라고 빨간색, 파란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거를. 이게 뭐냐 하면 유러피안 비즈니스 리뷰라고 뭐 경영학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에요. 물론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런 게 제일 유명하지만 유럽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거든요. 여기에서 돌란이라고 이제 국제 정치학 쪽 예측도 많이 하시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예측을 해서 각종 기업이나 조직들한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따라라 해서 7가지 지침을 내렸어요. 그리고 주요 예측을 했어요. 그럼 이제 경영학 분야의 저널이니까 사실 경영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7개 중에 무려 5개가 디지털 테크놀로지, 디지털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 번씩 볼게요. 제가 오늘 강의 드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을까 몰라요, 이게. 첫 번째는요, 디지털 기술을 비즈니스라든지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래야 인재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나라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길러들기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버추얼 컨퍼런싱, 지금 줌이라든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온라인 강의 녹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들이 그나마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이제는 컨퍼런스만으로 안 끝난다. 워크숍도 좀 하자. 오랫동안 같이 디지털로 워크숍도 하고 작업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워크숍 관련된 것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죠. 집에서 일하는 상황이 높아지니까 집에서도 그 일할 수 있는 홈 오피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도 학교 못 가는 경우 많잖아요. 대학도 못 가는 경우 많고, 그러니까 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홈 베이스드 에듀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저도만 예측해서 쓰라 그랬으면 이건 꼭 썼을 것 같아요. 1번.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굉장히 멋지게 썼는데, 스마트 머신과 인간의 협력. 근데 지능적으로 협력해. 되게 멋있게 썼는데, 아마 보통 사람들은 그냥 AI에 썼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중요하다. 디지털 기술이 많이 보급이 되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이 점점 중요해져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지금 저도 이걸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강의를 하는 것들을 대면으로 했으면 여러분들이 그때 와서 듣고 그냥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분석을 하거나 이럴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로 남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녹화를 해놓으면요, 나중에 인공지능 기술이 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게 글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뿐만이 아니죠. 요약을 할 수도 있고요. 하이라이트만 편집을 해서 볼 수도 있고, 키워드 뽑아내가지고 이게 중요합니다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기록으로 남아서 AI가 결합을 하게 되면 훨씬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AI 기술이 디지털하고 되게 연결이 잘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AI 기술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단순히 AI가 중요해라고 쓰지는 않고 뭐라고 했냐 하면은, 그런 AI하고 인간하고 잘 협력하는 게 결국엔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AI 같은 기술에 대해서 잘 익히고 그걸 잘 활용하는 인재들이 많은 기업이나 조직이 된다면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아마 이 얘기도 썼을 것 같아요. AI가 중요하다는 건 확실한 얘기니까요. 세 번째. 이때부터 제가 참 놀랐습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냐 하면, 디지털 채널. 지금 보여드린 이런 디지털 채널을 활용해서 소통을 해라. 그게 직접 만나는 것보다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됐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직접 만나는 거 좀 꺼리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옮길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메일 같은 것들을 제일 먼저 하는 것 같고요. 전화 받는 것보다도 이메일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좀 괜찮으면, 우리 이제 디지털로 컨퍼런스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좀 회의합시다, 화상회의합시다 이러는 거죠. 그럼 화상회의를 해서 괜찮다 그러면 실사를 갈 수도 있고, 그때 이제 훨씬 줄어든 다음에 이제 직접 만나기도 하고, 혹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계약서 같은 거 쓰는 것도 지금 인터넷으로 할 수 있거든요. 도장 안 찍고. 일본도 좀 도장 찍는 거 없애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달라지겠죠. 또 한 가지가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 브로드웨이 쇼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중단돼 있어요. 근데 브로드웨이 쇼 관련된 그런 문화 인력들이 뉴욕에 8% 가까운 일자리를 만든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나 공연하는 연극 배우나 이런 사람들, 뮤지컬 배우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것들이 다 합쳐지니까 이렇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지금 일자리 다 사라진 거잖아요. 큰일 났죠. 한국도 연극 배우라든지 또는 콘서트 하시는 분들 타격 되게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무슨 행사 같은 거를 할 때, 우리 무슨 제품 런칭했으면 이럴 때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벤트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진 찍어서 PR 자료 뿌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못하죠. 사람들 모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 손 빨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혹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디지털 채널이 있으니까 고객들하고도 이걸로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대응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콘서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 잘 안 될 것 같은데, 최근에 BTS라든지 아이즈원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보면은 그냥 디지털로 그냥 공연하죠.
좋은 점도 많아요. 원래 한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예를 들어 한 10만 명씩 이렇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공연을 했었다. 그러면 한 20만 원씩 내고 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디지털 공연할 수 있으니까 그 들어오는 입장객을 10만 명이 뭐야 100만 명, 1000만 명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격을 좀 낮출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재밌는 아이템도 되게 많아져요. 같이 응원하기 위해서 뭐 응원봉 같은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돼 가지고 같이 짝짝짝짝 하는 것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는 친구들 보니까 근처에 어떤 공연 같이 볼 수 있는 곳들 방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그 같이 환호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문화가 바뀌는 거죠. 심지어는 그 서명하는 거 있죠. 서명이 아니죠. 사인회. 사인회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 모이면 안 되니까 지금 사인회 같은 것도 뭐 대체 못 하거든요. 근데 팬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 깜짝 놀랐는데요. 줌 사인회라는 게 생겼어요. 심지어는 일본의 줌 사인회 같은 것들을 여는데 한국에서 지원을 해요. 왜? 일본에는 못 가지만 디지털로 일본 가는 거는 별 상관없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인은 이제 언제 날라오냐면은 이렇게 그 택배로 날라와요, 집으로. 주소로 해서 당첨이 되면은, 그 시간을 주거든요. 30초 단위로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9시 39분 30초. 이때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시간 딱 되면 내 얼굴 딱 나가고 나는 누구예요?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아이존 누구예요? 얘기하고 인사하고 막 수다를 떨다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서로 얼굴 통성명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인이 날라오는 거죠. 이거 15만 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하는 곳들은 여전히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디지털 채널을 디포트로 잘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팁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이라든지 소비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변해요. 옛날보다 훨씬 대규모로 갖고 있으면 변동성이 심하니까 잘못하면 재고로 남을 수 있죠. 요즘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너도 나도 마스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올 초에 마스크 기계를 가지고 와서 왕창 만들었다가 지금 상황이 변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이처럼 변동이 심할 때에는 너무 한꺼번에 돈을 투자를 많이 하고 많이 갖고 와서 싸게 많이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로 할 때 필요로 하는 만큼 생산해서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딱 맞춤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고리즘과 관련된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떤 그 기술이 되게 중요해지니까 그런 플랫폼하고 내가 같이 만든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음악이 나올 수도 있고 글이 나올 수도 있고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얘네들의 오너십이 과연 옛날처럼 니네 거냐 아니면 플랫폼을 제공한 회사들과 같이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처럼 앞으로 기업 환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직의 모든 환경들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거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스터 앤 설리반이라고 이곳은 어디냐면 그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코로나19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10대 기술을 꼽았어요. 이걸 다 설명드리면 오늘 시간이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름만 좀 알려드릴게요. 인공지능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 많이 드렸죠. 인공지능 항상 나오고요. 블록체인, 갑자기 블록체인 나왔는데 이거는 2017년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코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전 세계가 연결돼 가지고 필요로 한 만큼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 다음에 물류로 보내고 하려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돼서 누구한테 거래가 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같으면 공인인증서나 이런 걸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누가 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다 통제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게 분산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도와주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무슨 물류가 갔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블록체인이 되게 좋아질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챗봇도 이제 디지털로 뭘 많이 하기 시작하면 챗봇이 나와가지고 중간에 좀 걸러주고 그러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거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쏙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뭐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각광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2D로 좀 저하고 뭔가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진짜 보는 것처럼 만나서 뭔가 하고 싶은 경험을 더 좀 좋게 만들고 싶으시죠? 그래서 단순히 컨텐츠나 게임하는 게 아니고 일할 때, 회의할 때, 같이 작업할 때 쓰라고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기술이 중시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나온 이유는 다품종 소량으로 그때그때 생산하려면 3D 프린터 기술이 중요해요. 그리고 드론은
개인화된 이동 수단으로서도 되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감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어서 나오고 있고요. 로봇도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니까 얘네들이 가서 서빙을 한다든지 또는 마지막에 이제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수요를 로봇으로 대체를 하면 좋아질 수 있다. 안내 로봇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로봇 쪽도 그동안 뭐랄까요? 이렇게 양치기 소년 같은 기술이었어요. 되게 유망하다고는 하는데 산업은 잘 안 되는 이런 종류였는데 이제는 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비디오 컨퍼런싱 이런 거는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미 뜬 거고, 유튜브 뭐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도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잘하려면 5G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는 4G로도 충분히 잘 되는데 과연 5G가 필요할까 이런 의문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이제는 수요가 좀 더 많아져가지고 5G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탑10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표적인 그 변화를 보여주는 세 개의 회사를 한번 그 주가를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은 이제 주식들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서 다들 많이 올랐지만 한참 내려 꽂을 때 그때도 자기들만 올랐던 세 회사, 줌, 넷플릭스, 아마존이에요. 이 세 회사가 되게 많은 걸 시사해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줌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업무 행태를 바꾼 것들, 그런 부분들에 이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사실은 실리콘밸리에서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데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건 업무 행태의 변화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넷플릭스는 왜 그렇죠? 넷플릭스는 기존에도 잘 됐었지만 지금 집에 있으니까 여행도 못 가고, 그러면 좋은 컨텐츠라도 좀 봐야 되잖아요. 영화관 가기도 어려운데 사람들이 과감하게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돈을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료 비율이 되게 많이 올라가면서 매출이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가 나왔고요.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회사죠. 상거래 같은 경우는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옛날보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미국도 사실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쇼핑이 그래도 더 컸어요. 근데 지금 뭐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매장에 가기가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생전 처음 아마존 쇼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미국보다는 훨씬 옛날부터 온라인 쇼핑들을 많이 했지만, 한국도 마켓컬리라든지 뭐 신선식품 같은 것들도 그렇게 주문해 먹고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비중이 크게 늘었거든요. 이제 상거래 관련된 부분들, 배달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게 이제 아마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변화 양상이죠. 처음으로 해본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건 중국 데이터인데, 정말 우리는 기술이 있으면 당연히 다 해봤을 거라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해봤어요. 잘 모르는 것도 되게 많고요. 대표적인 게 온라인으로 이제 그 원격 진료받는 거. 우리나라는 이게 좀 불법인데 한국도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교육, 집에서 원래 학교 가가지고 항상 교육받는 거였는데, 아니면 직장 교육도 어디 가서 교육받는 거였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됐잖아요. 이런 거 처음 해봤다. 야,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뭐 텔레커뮤팅, 이거는 이제 재택에서 근무하는 거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많고,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뭐 영화라든지 게임 같은 거 하는데 돈을 지불해봤다. 이것도 이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 이건 진짜 2005년? 뭐 15년도 넘은 기술이에요. 3G 때 나온 기술이니까. 그런데 태어나서 한 번도 화상통화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 손주 봐야 되는데 손주들 얼굴을 못 보니까 그때 어떻게? 이제 화상통화 좀 하세요. 이래가지고 보는 거죠. 이렇게 많고요.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전자상거래 같은 것들도 물론 다들 하는 줄 알았는데 처음 태어나서 해봤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또 최근엔 뭐 피트니스, 운동도 이제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어 피트니스 기구를 처음 샀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아요. 온라인 뱅킹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고 처음 경험해보게 하는 것들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이 처음 하는 게 어렵지 한번 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비교적 잘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변화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공유경제예요. 이제 공유경제가 이렇게 뭐 안 좋아질 거야. 뭐 사람들이 이제 옮길까봐 에어비앤비 같은 데 묵을 것이며 우버 같은 거 타겠으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여기에서 에어비앤비하고 우버 같은 경우에는 여행 산업하고 연계가 많이 돼 있었거든요. 에어비앤비 여행을 안 가는데 호텔이라든지 뭐 그런 뭐 묵는데 예약하는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에어비앤비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우버도 어디 좀 돌아다녀야지 부를 텐데 좀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우버로 탈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우버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이유는 한국은 옛날부터 배달의 민족 같은 데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옛날에. 미국이나 뭐 서유럽. 근데 우버가 우버 이트라고 그래서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옛날 우버 때보다 우버 이트 그 배달하는 거의 매출이 더 크답니다. 그 정도로 되게 많이 좋아져서 우버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더 재밌는 거는 공유 주방이나 공유 오피스 같은 것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의 숫자가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망할 거라 그랬는데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공유 주방 같은 경우에는 홀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배달이 많아지니까 홀 운영하는데 그렇게 넓은 게 필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배달만 잘 할 수 있다면 더 적은 공간에 그 다음에 사람 적게 쓰고도 매출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공유 주방 쪽으로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오피스는 왜 그러냐?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변화가 많으니까 어쩔 땐 재택하고 어쩔 땐 오라 그러고 어쩔 땐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막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넓은 오피스를 1년씩 갖고 있으면 너무 나가는 돈이 많죠. 경우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변화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유 오피스 같은 게 훨씬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 같은 거에 대한 선호도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들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공유 경제가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더 좋아진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더 안 좋아진 것들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이제 미래를 전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각각의 어떤 사람들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개인과 가족 수준에서 준비해야 되는 게 있을 거고 조직이라든지 뭐 이제 커뮤니티 이런 데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이나 가족 수준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옛날보다 안전이 진짜 중요해진 것 같아요. 언제나 전 개인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꼭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것만으로 문제가 될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외에도 뭐 이번 태풍처럼 기후변화가 닥칠 수도 있고 위기가 계속 닥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항상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꼭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쉽게 대비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으면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있었을 때보다는 충격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이 항상 닥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마음도 가다듬고 준비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원히 바꿔야 될 것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아까 기업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언제나 돈 많이 벌고 이익 그리고 자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모두가 서로 이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손에 손을 맞잡지 않으면 다 같이 위기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혹은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맺는 것들도 직접 만나서 술 마시고 너는 나랑 꼭 뭐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좀 다양한 사람들과 느슨하게 관계를 맺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짜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게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성찰하고 생각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지역사회 조직 수준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특히 전에는 고밀도로 모여가지고 다 모여서 뭐 하자 뭐 사실은 아파트도 그렇고 우리 교실도 그렇고 성냥갑 안에 바글바글 모여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고밀도의 연결 같은 것들은 옛날만큼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인류로서의 책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쯤 이런다고 했다가 그냥 다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도 그렇고 기후위기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서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의 위기 관리에 조금이라도 뭔가 보탬을 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있겠고, 기후위기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같은 거 덜 쓰는 거, 재활용 많이 하게 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재활용할 때 최근에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 투명한 것들 따로 모으거든요. 근데 그거 좀 귀찮다고 좀 귀찮긴 하죠. 왜 다 비우고 우그리고 안에 그 비닐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거를 안 하고 아직도 그냥 플라스틱에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 좀 지양하고 다 같이 하면 훨씬 나아지겠죠? 예, 이런 것들 작은 실천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나 회사 입장에서도 성장이 최고고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다는 것들보다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우선순위를 두는 이런 어떤 그 성찰, 이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하게 그 공급되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존되는 게 너무 많죠.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한국이나 중국이 비교적 선방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나 중국은 꼭 필요한 것들을 다 그 나라에서 지금 다 돼요. 근데 서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은 무역이 잘 안 돼서 자기네들이 직접 못 만드니까, 이제는 너무 비용 효율 따지다 보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글로벌 가치 사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꼭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꼭 필수적인 농업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항상 갖추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 같은 거 꼭 펼쳐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언제나 시장에서 돈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지켜야 될 것들은 꼭 좀 내부에서 지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글로벌을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팔고 하는 것이 최고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되려 그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의존성이 심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명심하면서 우리들이 대처하는 방법도 크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도 이제 실리콘밸리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스타트업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이노베이션을 중시해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항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실리콘밸리에 있었던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이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되려 빛을 많이 발했고, 주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회사들은 지금 더 잘 됐어요. 변화도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 한 5년, 10년 걸릴 것들을 이번 1년 사이에 확 땡겨가지고 다 하더라, 이렇게 됐다는 상황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언제나 우리가 다 같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이면을 봐야 돼요. 그 체인지, 바뀌는 것과 혁신에 대한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힘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대비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요. 사회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우리 사회가 같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혁신하고 안정성 같은 것들의 어떤 균형을 잘 잡는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정도가 제일 적절할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역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비즈니스 저널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발행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굉장히 큰 위기긴 한데, 위기의 역사 관점에서 배우는 교훈을 이제 여기에서 좀 언급을 했어요. 과거에 사스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학적 관점, 미시경제학적인 관점, 거시경제학적인 관점, 정치적 관점에서 우리가 과거의 교훈을 삼아서 대비해야 되는 어떤 이야기를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저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미시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위기는 언제나 신기술이라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요. 그러니까 움츠리고 있는 것들도 뭐 움츠리고 있는 것이 너무 민지상정이죠. 그게 일단 처음에 반응인데 그렇게만 머물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시도 같은 거를 하면서 많은 기회를 한번 탐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사스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전자상거래가 발전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래요. 그때 락다운을 시켰는데 원래는 매장 가서 샀던 거를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알리바바가 떴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코로나19 같은 경우엔 어떤 곳에 그런 변화를 가져오느냐. 온라인 교육이 크게 변할 것 같고요. 물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감시를 한다든지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거,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분야가 큰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시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글로벌한 가치 사슬이 이제 분산화가 돼서 각자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런 모델들이 분절화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취약한 기관들이 되게 많아졌고 노출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힘의 균형도 달라지는데 이런 걸 잘 이해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위기는 양쪽 면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측면에서 보자면은 더 많은 협력을 요구해요. 같이 많이 협력을 해야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리적, 정치적 파워가 양극화가 된다든지 단절도 초래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나 중국이 뭐 대립하는 것도 이거하고 좀 사실은 좀 연관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 있다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여기에 잘 대비하는 개인 수준에서도 그렇고 가족 수준에서도 그렇고 조직 수준에서도 그렇고 국가 수준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단순히 앞으로 한 1, 2년 안에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